안녕하세요. 전자공학 실험 1 조교 김용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타시의 주제는 오실로스코프의 원리인데, 여러분이 전자공학 실험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장비를 크게 4개 뽑아보라면은 오실로스코프, 그리고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직류 전원 공급기 혹은 DC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르는 장치와 또 가장 간편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터, 이 4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영상에서 다른 조교분이 직접 사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라 저는 주로 이 장치들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도 오실로스코프를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나머지는 짧게 그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실로스코프가 어떤 장치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가 무슨 물건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짧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자면은, 오실로스코프는 일정한 시간 간격 내에서의 전압 변화를 관측하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말은 주로 주기적인 신호를 관측하는 데 사용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파수가 얼마인 신호,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어떤 신호가 반복되게 되면은 그거를 주로 오실로스코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항상 이런 주기적인 신호만을 관측하는 건 아니고, 한번 신호가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펄스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짧게 펄스 신호가 관측되고 사라지는 것도 오실로스코프로 관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주된 오실로스코프의 사용 용도는 주기적인 신호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압 변화를 관측하는 장비라고 했는데요. 전압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직류 전압보다는 주로 교류 전압을 관측하는 데 용이하다는 뜻이겠죠. 직류 전압 같은 경우는 직류 전압도 전압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직류 전압은 주로 오실로스코프보다는 간단하게 멀티미터 같은 것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교류 전압을 멀티미터로 잴 때는, 물론 교류 전압도 멀티미터로 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실로스코프는 화면이라는 게 있어서 이 교류 전압의 파형을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멀티미터로 재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고요. 멀티미터는 이 교류 전압의 전압 폭만을 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오실로스코프도 주로 교류 전압을 관측하는 것이지 항상 교류 전압만을 관측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주기적인 신호를 관측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적인 신호를 오실로스코프가 어떻게 화면에 띄우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주기적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화면에 반복적으로 겹쳐서 띄워 보내야지만 신호가 깔끔하게 하나로만
있겠죠. 만약에 주기적인 신호에 아무 곳이나 일정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하나면에 겹쳐버리면은 주기의 시작점을 잘라서 화면에 보인 거랑 그 다음에는 주기의 막 한 3분의 1 지점에서 잘라서 화면에 겹쳐 보이면은 화면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파란 색깔처럼 사인파가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는 트리거라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트리거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오실로스코프는 이 주기적인 신호를 항상 저 트리거 포인트에서 시작하도록 화면에 계속 겹쳐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면에 계속 겹쳐 그리어도 하형의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막 복잡하게 얽히는 일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트리거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오실로스코프가 이 화면에 띄우는 기준을 나타내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오실로스코프로 신호를 관측할 때 꼭 설정해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류 전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실로스코프는 사실 뭐 교류 전압만 관측한다 아니면 뭐 어떠한 전압만 관측한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 어떠한 형태의 전압의 변화도 다 사실은 관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직류와 교류가 섞인 신호도 관측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직류와 교류가 섞인 신호를 관측할 때는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이 비슷하면은 예를 들면 뭐 직류 전압의 전압값이 뭐 2V고 교류 전압도 플러스 마이너스 2V 정도의 범위를 가진다고 하면은 한 화면에 바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직류 전압 값이 교류 전압의 폭보다 훨씬 클 경우 예를 들면 뭐 직류 전압이 10V인데 교류 전압의 위아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가 10mV다 이러면은 한 화면의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을 나타내게 되면은 교류 성분은 직류에 비해서 너무 신호가 작기 때문에 그냥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는 직류 성분만 보이는 것처럼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커플링, 입력 커플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DC 성분, 직류 성분을 제거하고 교류 성분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걸 이제 AC 커플링이라고 하고요. DC 커플링을 선택하면은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 상관없이 모든 신호를 다 보여주고 만약에 AC 커플링을 설정하면은 거기서 직류 성분을 제외하고 교류 성분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의 트리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오실로스코프가 데이터, 즉 외부에서 오는 전기 신호를 취득하고 오실로스코프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그 신호를 표시할 시작점을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왼쪽 상태를 보시면은 이 격자가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이고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전압입니다. 트리거가 만약에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스위프, 그러니까 신호를 취득하면서 화면에 띄우게 되면은 지금 왼쪽 사진상에는 한
세 개의 사인파가 겹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파수가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신호인데 반복적으로 화면에 띄우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화면에 띄울 때 어디서부터 파형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계속 겹쳐서 띄울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읽는 대로 막 띄우게 되니까 사인파가 계속 평행이동해가지고 무작위로 막 겹쳐서 띄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화면만 우리가 봐서는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오실로스코프는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 이 성분의 어느 신호의 어느 점부터 계속 겹쳐 그릴지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오실로스코프가 신호를 한 주기마다 읽어 드릴 때마다 항상 이 트리거 포인트를 기준으로 신호를 계속 겹쳐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겹쳐 그리는 데이터들이 싹 다 항상 같은 파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딱 우리가 원하는 연속적인 신호의 일부분만을 자른 화면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트리거는 이런 변화하는 신호를 관측할 때 꼭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트리거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오실로스코프 모델마다 지원하는 트리거 모드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실험실에서 직접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맨 처음 나와 있는 엣지 트리거만을 대부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사실은 요즘 저희 실험실에 있는 오실로스코프는 그냥 오토 버튼을 누르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트리거를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직접 트리거를 설정하고 모드를 바꾸고 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일단 여러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엣지 트리거는 특정한 기울기 방향에서 특정 트리거 레벨을 통과할 때 엣지 트리거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엣지 트리거는 사인파 형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인파는 이제 기울기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항상 올라가는 방향에서 트리거 포인트를 잡을 거다, 아니면 혹은 내려가는 방향에서 트리거 포인트를 잡을 거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게 엣지 트리거이고요. 펄스 트리거는 펄스 신호를 트리거할 때 사용하는 모드이고, 그 외에 여러분이 거의 사용하실 일은 없지만 비디오 트리거 모드는 표준 비디오 신호에 대한 신호의 트리거, 그리고 슬로프 트리거는 신호가 상승 혹은 하강 시 트리거를 시작하고, 얼터너티브 트리거는 비동기 신호에 대한 트리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 트리거 모드는 신호에 어떤 특정한 코드가 감지되었을 경우에 그거를 기준으로 트리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트리거 모드는 엣지 트리거이고요. 이 엣지 트리거 모드는 제 생각엔 모든 오실로스코프가 공통으로 지원하는 트리거 모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엣지 트리거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트리거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기울기 컨트롤과 레벨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울기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엣지 트리거는 그 신호의 그 파형의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 혹은 내려가는 거를 기준으로 트리거 포인트를 설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울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상승하는 기울기와 하강하는 기울기. 그래서 이 트리거 모드도 엣지 트리거를 설정하시면은 라이징 모드로 설정할 건지 아니면 폴링 모드로 설정할 건지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라이징은 기울기가 올라가는 신호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폴링 트리거는 신호가 하강하는 부분에서 트리거가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타냈는데요. 트리거 포인트는 지금 이 화면에서 트리거 포인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고정되어 있고, 지금 사인파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트리거를 라이징 모드로, 그러니까 상승 엣지의 트리거로 설정을 했는지 아니면은 폴링 모드, 하강 엣지의 트리거를 할 건지를 설정해 준 것, 그 두 가지 차이점밖에 없는데, 보시면은 트리거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신호를 보시면은 그 트리거 포인트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상승하는 점을 기준으로 계속 겹쳐 그리는 거죠. 지금 사실 이 겹쳐 그린 두 신호는 같은 신호를 트리거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만 지금 차이가 난 거고, 하강 엣지의 트리거를 설정해 주면은 트리거 포인트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하강하도록 계속 신호를 겹쳐 그리는 겁니다. 네, 둘이 차이점이 어떤 건지는 잘 이해가 되셨겠죠? 그리고 레벨 컨트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레벨 컨트롤은 아까 화면에서 트리거 포인트의 위아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네, 위아래라는 거는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서 말하는 거고요.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서 수직축은 전압값이죠.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의 전압값을 결정해 주는 게 레벨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트리거 레벨은 신호의 엣지에 어느 곳에서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고요. 또 이번에는 아까와 비슷한 그림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두 신호의 차이는 트리거 포인트의 레벨만 바꾼 겁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빨간 화살표의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은 트리거 포인트의 전압값이 좀 더 낮죠. 위에 있는 애는 트리거 포인트의 레벨이 좀 더 높고, 그래서 이 레벨 값을 다이얼이 오실로스코프에 달려 있는데 그걸 돌려가면서 신호의 어느 지점에서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할 건지 수직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승 엣지에 트리거를 할 건지 하강 엣지에 트리거를 할 건지는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신호는 상승 엣지에 트리거를 한 건지 하강 엣지에 트리거를 한 건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두 신호 모두 상승 엣지에 트리거를 하였고, 단지 트리거 레벨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대신에 트리거 레벨을 조절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신호의 최대 전압과 최소 전압이 정해져 있잖아요. 신호마다 다르겠지만 트리거 레벨을 최대 전압값보다 더 높게 다이얼을 돌려서 올려버리면은 이 오실로스코프가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리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신호를 화면에 잘 띄울 수가 없고, 반면에 이제 마찬가지로 신호의 제일 아랫부분보다 트리거 레벨이 더 낮으면은 또 역시 트리거를 오실로스코프가 잘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신호의 중간에 트리거 레벨이 위치하도록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분이 맞춰 주셔야 올바르게 신호를 계속 하나면에 겹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가. 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입력 커플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링이라는 말은 전기 신호를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예로 들면은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라는 말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 혹은 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원에서 다른 회로는 오실로스코프 회로를 말하겠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떤 소스에서 오실로스코프 사이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커플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커플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DC 커플링입니다. DC 커플링은 그냥 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원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따로 가공하지 않고 화면에,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건데, 이 중에서 아까도 잠깐 예를 들어 보였는데, 만약에 교류 성분과 직류 성분이 모두 섞여 있는 신호에서 직류 성분의 전압이 교류 성분 신호의 전압보다 훨씬 크다면은,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하나면에 보여버리면은 DC 성분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그 DC 성분의 전압보다 AC 성분의 전압은 너무 작으니까 화면에서는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트리거를 진행할 때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DC 성분과 AC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DC 성분을 차단하고 AC 성분, 교류 성분만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AC 커플링이고요. AC 커플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DC 성분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교류 성분의 파형이, 그 파형의 최대값과 최소값 중앙 부분이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서 0V 근처에 있도록 오실로스코프가 자동으로 계속 조절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DC 커플링과 AC 커플링은 그때그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관측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커플링 모드는 접지 커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접지 커플링은 그냥 소스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단절합이 아니라 단절함으로써,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화면에서 그냥 0V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화면에서 0V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한 방에 확실하게 알고 싶을 때 그냥 접지 커플링을 해버리면은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서 0V의 위치가 직선으로 탁 표시가 됩니다. 네.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거는 DC 커플링과 AC 커플링의 차이입니다. 두 차이를 그림으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왼쪽이 DC 커플링으로 관측한 신호이고요. 오른쪽이 AC 커플링으로 관측한 신호입니다. 두 신호 모두 동일한 신호원에서 발생된 신호이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호는 지금 둘 다 동일한 건데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띄우는 방법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왼쪽 신호는 직류 성분 직류 전압이 2V이고요. 세로축이 전압입니다. 2V의 직류 전압에 사인파 피크 투 피크, 그러니까 피크 투 피크라는 말은 사인파의 최대값 전압과 최소값 전압 사이의 폭입니다. 그게 2V가 되는 사인파, 눈금을 보면은 2V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2V는 DC 컴포넌트의 전압이 2V이고 사인파의 전압 폭은 2V보다는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두 성분이 섞여 들어올 때 그냥 DC 커플링으로 관측한 화면이 왼쪽 화면입니다. 네, 0V 위에 오프셋 돼가지고 2V 근처에서 사인파가 관측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DC 커플링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 DC 컴포넌트의 볼티지가 10V 이상으로 더 늘어간다고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한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로축 스케일을 축소를 시켜야겠죠. 네, 세로축 스케일을 축소를 시켜서 10V의 DC 성분이 화면에 들어오도록 하면은 요 사인파의 위아래 진폭도 같이 스케일이 축소가 됐으니까 화면에서도 더 위아래 차이가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직류 전압과 사인파의 전압 폭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면상에서는 우리가 사인파 성분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있는 성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H 커플링을 사용해서 DC 성분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서 오른쪽 그림처럼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나중에 실험실에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서 관측을 할 때 이 DC 커플링과 AC 커플링은 직접 사용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앞에서 트리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그냥 오토를 누르면 알아서 잘 다 찾아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입력 커플링 조절하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나중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DC 성분이 차단된 건지 함께 보여주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두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리들은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일리어싱이라는 현상? 네,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에일리어싱이라는 거는 오실로스코프는, 특히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샘플링 주기가 있어요. 아무리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가 정밀하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받아들여서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되는 그 주기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주기가 뭐 초당 100만 번이면 1MHz죠. 1MHz의 주기로 초당 100만 번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MHz보다 더 낮은 주파수, 뭐 kHz 정도의 주파수 성분은 화면에 잘 띄워주겠죠. 근데 만약에 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주기보다 신호가 더 주기가 빠른 신호가 있다면, 예를 들어 1MHz를 띄울 수 있는 1MHz의 샘플링 주기를 가지고 있는 오실로스코프에다가 10MHz의 신호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화면에는 띄우긴 띄웁니다. 대신 그 화면에 띄운 신호가 실제 신호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게 그 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주기보다
더 주기가 긴 신호를 관측하게 될 때 발생되는 현상을 에일리어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신호보다 주파수가 당연히 더 낮은 것처럼 보이겠죠. 오실로스코프는 본인의 샘플링 주기의 한계보다 더 긴 신호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긴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오실로스코프는 자기의 한계 주파수보다 더 낮은 것처럼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이거를 착각을 하고 진짜 신호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신호의 주파수를 완전히 잘못 측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시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가로축은 시간 스케일, 세로축은 전압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실로스코프 화면과 동일하게 빨간 성분이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성분이 실제 신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검은색 점으로 된 게 오실로스코프가 샘플링한 신호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주기는 가로축 스케일로 보면은 1이죠. 가로축 스케일이 1만큼 커질 때마다 샘플링을 계속하니까. 근데 신호의 주기가 지금 샘플링 주기보다 조금 긴 것 같은데, 한 주기를 보시면 1보다는 조금 더 긴 것 같죠? 네. 네, 아무튼 근데 그 신호의 주기가 샘플링 주기랑 거의 비슷한 경우에 실제로 오실로스코프가 관측하는 신호는 이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잘 애매한 실선으로 나타낸 신호가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보는 사람은 오, 사인파가 깔끔하게 잘 나왔네 하고 이 신호의 주파수를 잘못 인식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현상은 오실로스코프 자체의 그냥 성능 한계이고요. 이런 현상을 더 개선해서 더 빠른 주파수의 신호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의 성능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샘플링 주기가 빠른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실로스코프의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게 되고, 막 수백 메가헤르츠 넘어서 기가헤르츠까지 가면은 오실로스코프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가면은 거의 그 성능의 극한까지 끌어내서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됐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는 이 에일리어싱에 의해서 뭐 잘못 측정을 하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단지 개념만 알아두시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걸 제가 지금 눌러버렸네요. 네, 오실로스코프의 성능은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레이트가 크게 좌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오실로스코프의 가격도 이 샘플링 레이트가 크게 좌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샘플링 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레이트보다 더 느린 주파수는 모두 관측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샘플링 레이트가 비슷하게 돼버리면은 역시 에일리어싱 현상이 일어나고요. 지금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샘플링 레이트와 오실로스코프로 들어오는 신호의 주파수가 동일하다면은 오실로스코프로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주기에 같은 위치마다 샘플링이 이루어지겠죠. 주기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호가 없는 것처럼 이론상 관측이 되고요. 즉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레이트와 동일한 주파수도 오실로스코프는 관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레이트보다, 샘플링 주기보다 반절 짧은 2분의 1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이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에는 두 번째 오른쪽처럼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삼각파처럼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사인파인지 들어오는 신호의 주파수가 얼마인지 확신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가 신호의 2배가 되어도 사실은 그렇게 믿을만 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한 10배쯤 되면은 들어오는 신호보다 오실로스코프가 샘플링 할 수 있는 주파수가 10배쯤 더 빠르다면은 이제 진짜 이 신호의 주기가 얼마고 진폭이 얼마고를 약간 확신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개념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걸 또 제가 이번 늦게 띄웠네. 네, 왼쪽이 실제 신호고 오른쪽이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 보여지는 신호입니다. 네,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차이점인데요. 둘 다 모두 비슷한 다이얼 조작 메뉴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화면에 이 신호를 띄우게 되는데 왼쪽 그림이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고요. 오른쪽 그림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인데 둘의 차이점은 왼쪽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뒤가 좀 더 길고 오른쪽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뒤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짧게 생겼죠. 네, 그 외에 나머지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 이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옛날에 오실로스코프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용하던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이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화면에는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고 그 뒤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전자총이 있어서 걔가 전자빔을 실시간으로 계속 막 쏴주게 되면은 형광물질의 전자빔이 닿게 되면서 파형을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그냥 액정 디스플레이든지 뭐 LED 디스플레이 등 같은 걸 사용해서 신호를 그냥 바로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이 되겠죠. 네,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의 그 화면 뒤에 있는 거를 좀 더 간략화 시켜서 그려봤는데요. 음극선관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극선관이 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자총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자총을 X축 방향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축이 있고 Y축 방향으로 이 전자빔을 휘어지게 만드는 축이 있습니다. 휘어지게 하는 원리는 전자기력의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전자빔을 휘게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저희가 설정한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스윕이라고 하는데 계속 훑어주게 됩니다. X축 방향으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쭉 한번 훑고 그 다음 또 훑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훑어주게 되고 Y축 방향은 이제 신호 자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신호의 전압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전자빔을 휘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저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의 원리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그냥 이런 복잡한 장치 없이 바로 그냥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신호를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화면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꽂으면 어차피 컴퓨터 화면을 그냥 화면으로 쓰면 되니까 따로 화면을 갖고 있지 않은 오실로스코프들도 판매를 합니다.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나머지는 좀 더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발생기는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할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신호를 읽어들여서 화면에 띄워주는 장치이고요. 함수 발생기는 주파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맨 왼쪽에 프리퀀시 컨트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도록 이 교류파의 주파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복잡한 연산 회로를 거쳐서 아웃풋으로는 사인파든 삼각파든 뭐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구형파라고 하나요? 네, 그런 파든 이외에도 다양한 교류파들을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함수 발생기마다 당연히 이 아웃풋으로 지원하는 신호의 형태는 다르겠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가장 간단한 세 가지만 보여드린 겁니다. 삼각파와 등등. 함수 발생기 내부에는 이런 파형들을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회로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일부는 여러분이 나중에 OP앰프, 연산 회로나 트랜지스터를 직접 실습하실 때 이들의 일부 원리는 직접 공부를 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그냥 제가 예시로 딱 한 가지만 들어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예를 들면은 함수 발생기 내부에 있는 연산 회로이고요. 가장 간단하게 그린 것입니다. Vin이라고 써진 부분에서 삼각파는 일정하게 신호가 증가하다가 최저점에서 다시 일정하게 신호가 감소하고 그 다음 최저점에서 다시 일정하게 신호가 증가하고, 그래서 파형을 그려보면 삼각형처럼 뾰족하게 진행이 되는 파이고요. 그런 파가 Vin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세모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산 회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연산 회로를 거치면은 Vout에서는 직각으로 된 사각형 파가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Vin을 그대로 아웃풋으로 연결시키면은 삼각파가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게 되고, 이 삼각파를 함수 발생기 내부에서 연산을 거쳐서 이렇게 Vout으로 바꾼 다음에 이 Vout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함수 발생기 내부에서 여러 복잡한 연산 회로들을 거쳐서 사용자들과 원하는 파형을 내보내주게 되는 것이 함수 발생기입니다. 나머지들은 더 상세하게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발생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 직류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류 전원 공급 장치는 실험실에서 여러분이 거의 항상 사용하셔야 되는 장치인데, 실험실에 있는 전압 공급원은 220V 가정용 교류 콘센트에서 오는 그 전압원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실험에서 직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직류 전압원이 필요하겠죠.
매 실험마다 건전지 같은 거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직류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DC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 DC 파워 서플라이 내부에는 220V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전압을 갖는 직류 성분을 아웃풋으로 내보내주는 장치이고요. 그 내부에는 정류 회로 등을 이용해서 직류를 교류 성분으로, 반대로 교류를 직류 성분으로 바꿔주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그 정류 회로의 원리는 여러분이 저희 전자공학 실험에서 곧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1학기 실험에서 포함되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 DC 파워 서플라이는 교류를 사용하는 장치들의 직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교류 성분의 전압원을 사용하는 장치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고, 가정용 데스크탑에도 반드시 이 DC 파워 서플라이가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이 장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직류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지 않고 거의 항상 일정하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게 장치의 성능에서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미터 혹은 멀티테스터라고 부르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멀티미터 사용법은 실습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실제로 측정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는 전압, 전류, 저항, 전압, 전류는 교류, 직류 모두 등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고, 요즘에 나오는 멀티미터들은 이 외에도 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멀티미터를 사용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건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하는 거고,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전압을 측정하실 때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멀티테스터의 단자 2개를 병렬로 연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압을 물의 압력, 수압으로 비유를 하고,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전압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수도 간의 내부의 수압을 측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때 수압을 측정하려면은 어떻게든 수도 간에 두 부위를 구멍을 내서 두 부위 사이의 압력 차이를 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수도 간의 외부에 최대한 좁게 구멍을 조금만 뚫어서 물의 흐름이 글로는 많이 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압력 측정 장치를 달아서 수압을 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압을 측정하실 때도 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걸리는 회로에 전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양단의 전압을 차이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고, 내가 병렬로 연결하는 그 전압원, 멀티미터 내부에 흐르는 회로에서는 전류가 최소한으로만 흐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수도 관에서는 관을 좁게 하여서, 관이 좁다는 말은 저항이 크다는 말이랑 좀 연관이 되는데,
네, 저항을 크게 하여서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대부분의 흐름은 글로 가도록 하고, 나는 그 중에서 일부만, 아주 조금만 측정에 필요한 조금의 흐름만 뽑아내서 전압을 측정하게 해야 합니다. 말이 좀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전압을 측정하실 때는 병렬로 반드시 연결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전류를 측정하실 때는 직렬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수도관으로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물의 흐름률을, 얼마나 물이 빠르게 흐르는지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수도관 내부에 바로 플로우미터를 넣어 놓아야 합니다. 대신 이때는 플로우미터 자체가 관이 엄청 좁다든지 해서 저항을 키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류 측정할 때 측정되는 멀티미터 내부의 회로는 저항값이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거의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류를 측정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직렬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고, 저항 측정하실 때는 그냥 저항 양단에다가 대놓고 멀티미터로 측정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실습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강의 영상을 마치고요. 네, 50분 동안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